최근 중국 어선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과거엔 그저 소수의 어선들이 타국의 영해를 넘어 불법 조업을 하는데 그쳤지만 근래 들어 대규모 조직을 이루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해군 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전 세계 바다를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상대가 되지 못하는 주변국들은 그저 발만 동동 구르는 가운데 이상하게도 한국의 영해에서만큼은 중국 어선들이 자취를 감추려는 기이한 행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정확히 해경과 해군을 비롯 국내 한 방산업체의 충격적인 발표 직후였죠. 얼마 전 필리핀 정부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대략 200여 척의 중국 어선이 집결해 있음을 발표, 군사적 경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문제가 된 위치는 팔라완 섬에서 서쪽으로 300km 가량 떨어진 산호초 인근 해역으로 중국의 대형 어선들이 닷을 내린 채 정박해 있는 모습이 필리핀 연안 경비대에 의해 최초로 촬영됐는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터라 필리핀 측은 즉시 비상 경계 태세를 선언했습니다. 많아야 고작 수십 척이 몰려다녔던 과거와는 달리 200척이 넘는 대규모 조직을 이룬 것도 의심스러웠지만 청명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으며 마치 크레인처럼 보이는 괴상한 장비를 탑재한 데다 야간에는 줄곧 백열등을 켜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등 정황상 이는 어업을 가장한 침략 행위라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함께 중국군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해상 민병대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것이 단순한 중국 어선들의 어업 행위라며 별일 아니라는 듯 넘어가려 했지만 이후 필리핀 측이 입수한 중국 어선들의 실체가 폭로되자마자 즉시 전세계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하며 중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보이는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남중국해 암초 지역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중국 배들의 진열이 뚜렷하게 포착됐고 정확한 판단은 불가하나 일부 배에는 무기로 의심되는 장비들까지 장착되어 있었는데요. 누가 어선이라고 귀뜸하지 않는다며 이는 누가 봐도 침략적 행위의 목적이 있는 소규모 군함 전단으로 보이는 데다 실제로 베트남 정부는 최근 중국 해양 경비정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인근 바다에서 조업하던 자국 어선을 들이받은 뒤 침몰시킨 사건을 거론하며 중국 선박이 베트남 주권을 침해하고 어민들의 이익과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남중국해를 공유하는 국가들에 대해 전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이에 모든 상황이 들통난 중국은 늘 그렇듯 얼굴에 철판을 깔고 반박하며 역으로 상대 국가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선들이 강풍을 피해 이 지역에 있다는 점은 이미 설명했다면서 또한 남중국해는 중국 어선의 중요한 조업 지역이자 피난처이다. 이곳에서의 중국 주권과 권익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국제법에 정확히 부합하는데 역으로 중국 어선들을 몰아내려는 행위야말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등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상황은 갈수록 최악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필리핀과 베트남 외에도 말레이시아 또한 보르네오 섬 인근 해역에서 추진하던 원유 탐사 사업이 중국 해군과 해경의 지원을 받은 선박에 의해 제지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결국 미 해군은 상륙 돌격함 USS 아메리카와 호주의 호위함은 물론 유도탄 구축함 USS 벙커1과 USS 베리를 파라셀 제도와 스프레틀리 군도에 배치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미국 측은 이 지역의 선박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작전을 실시함과 동시에 중국이 불법적으로 공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그 근거로 최근 중국이 해군 훈련을 실시한다는 핑계로 파라셀 제도 인근 해역을 봉쇄한 사건을 거론하며 이는 곧 분쟁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피하겠다는 미국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향후 항공모함 전단을 계속적으로 주둔시켜 합동작전을 이어갈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중국 관영 매체들은 예상대로 강경하게 반응하며 자체 기술로 만든 첫 항공모함이 001A함을 타이완 해협을 넘어 남중국해로 파견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참고로 중국 항모가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전문가들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더불어 대만에 대한 압박을 동시에 진행하려는 작전으로 보인다는 견해와 함께 남중국해 지역에서 3차 대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큼 군사적 긴장이 매우 고조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괴랄한 행위를 할 때마다 항상 직접적인 피해를 받아온 한국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었는데요. 섣불리 군함을 움직였다가 전 세계의 시선을 아무래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중국은 어선들을 개조시켜 해상 민병대를 조직했는데 이들은 오랫동안 서해를 중심으로 시도 때도 없이 한국 어민들을 괴롭혀 무리를 빚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공식적으로 군함이 아니었기에 미국 이지스함조차 손을 쓸 수 없었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로 과거 미 해군 라세남이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초계 작전을 수행
수행했을 당시 중국 어선 수백 척이 달라붙어 벌떼 전술로 압박했던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 어선들의 이런 행태는 삼국의 입장에서 민간 어선에 대해 군사적, 물리적 개입을 쉽게 할 수 없다는 점을 활용하는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말하며 결국 한국이 영해를 사수하기 위해선 자체적인 국방 전략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죠. 한국 군함이 보이면 냅다 들이받기까지 하며 겁없이 기어오르던 중국 어선들은 최근 한국이 최종 병기를 꺼내들자 벌써부터 겁을 먹고 서해에서 철수 준비를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LIG 넥스원과 해군의 주도로 개발된 이 무기는 근접방어 무기 체계의 일종으로 초창기엔 대함 미사일이나 항공기, 고속 침투정 등의 위협으로부터 함정을 방어해내는 원리에서 개발에 착수됐는데 다른 모든 방어 수단들을 가동했지만 끝내 적의 공격을 제지하지 못했을 시 비로소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이는 민간 어선으로 등록된 해상 민병대들을 포격하기엔 내외부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 마치 가미가제처럼 한국 군함을 들이박는 등의 전략을 원천 차단할 가능성을 열 수 있게 됐는데요. 골키퍼라는 이름의 이 방어 수단은 네덜란드 탈레스사에서 최초로 개발된 것으로 근거리에서 고속으로 함포탄을 발사해 표적을 무력화하며 자체 탐지와 추적, 사격 통제 체계를 갖춰 단독으로 전자동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골키퍼는 구경 30mm 포신 7개를 묶은 게틀링포 형태를 띠고 있는데 무게가 6톤, 높이 3.7m이며 분당 발사 속도가 무려 4200발이지만 재장전 시간은 고작 9분밖에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갖춰 최종 병기라는 명성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넥스원 측은 이미 시스템 체계 통합과 시험 평가는 물론 후속 군수 지원 능력 등 기반 기술, 그동안 해외에 의존한 정비 체계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까지 확보했고 이로써 장비의 안정된 운용과 후속 군수 지원이 적시에 가능해졌다고 밝혔는데 이는 군이 오랫동안 제기해왔던 지속적인 군수 지원 확대의 어려움에 따른 대체 무기 체계 확보의 필요성을 완벽히 해결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골키퍼는 현재 국내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 대왕함 등 3척과 3200톤 광개토 구축함 3척, 400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 및 독도함에 각각 탑재돼 최후의 방어무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되며 이후 경비정에도 탑재할 수 있는 미니멀한 모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한층 강화된 무기 개발 외에도 달라진 해경과 해군의 대응 또한 중국 어선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서해 5도 경비단에 따르면 금어기인 지난 3월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나타난 중국 어선이 하루 평균 20여 척이었지만 꽃게 조업이 임박한 이달 들어선 하루 100척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이는 중국의 해상 민병대 조직에 따른 중국 정부의 무기나에 이루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해군과 해경 측이 그동안 납포 대신 퇴거 위주의 비대면 작전을 해왔지만 더 이상 영해 침범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적극 납포에 나서고 그 와중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시 전투를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지난주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 25척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서특단은 즉시 500톤급 경비함정 2척과 해군함정 3척을 투입하여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작전 당시 중국 어선들은 특별히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진 않았지만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며 협조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서특단 대원들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선박 기관실 내부에 진입하여 엔진을 급속 정지시킨 후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는 전략을 펼쳐 이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죠. 중국인들은 한국산 꽃게가 그렇게 맛있으며 제발 돈 주고 사 먹길 바랍니다. 앞으론 불법 조업했다가 벌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본과 대만이 떨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당국이 1조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 좌초 사태와 관련해서 사고 선박의 선사인 대만의 에버그린과 에버기브노의 선박 소유주인 일본의 쇼에이 기센 중 한 곳은 이집트 당국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4월 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사마 라비 수에즈 운하 관리청 청장은 이날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로 이집트의 평판이 손상돼 마땅히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상금 규모는 1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비 청장은 배상 액수는 운송료, 준설, 인양 작업으로 인한 운하 파손, 장비 및 인건비 등을 고려한 추정치라고 설명했죠. 이에 대해 일본 선사 측은 선박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 바람 등의 자연적인 문제와 운하를 잘못 관리한 이집트 정부 측의 잘못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 자국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팀킬, 같은 편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번 일도 한국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의 특기인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로 예측됩니다. 자신이 일본의 선박 산업을 잘 안다는 일본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일본은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선 산업의 핵심 인력을 대거 정리하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정리해고의 원인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죠. 한국의 조선 사업 발전으로 자신들의 조선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그러다 보니 연구 인력 등 품질 관리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그 자리를 메꾸려고 한국의 인력들이 일본에 지원했는데 이 인력이 일할 때 만들어진 선박이 이번 수에즈 운하에서 문제가 된 선박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의 핵심 기술들이 일본으로 들어왔는데 아마도 그 기술들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선사는 어떻게든 선박에 이상 없음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일본인들은 이렇게 스스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던 것입니다. 참 아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국의 능력이 해외에서 빛을 발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서 일본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좌초가 발생한 수에즈 운하는 세계 최대의 운하에 해당하는 만큼 무려 수백 척에 해당하는 선박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사고로 원유 운반선, LNG선 등 선박 369척이 수에즈 운하 근처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던 것입니다. 이 운하에는 전세계 선박 운송의 15%가량이 쏠리는 터라 피해액은 하루 기준 전체 10조 2천억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부양 당일을 제외한 6일로만 계산해도 7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발생한 여파는 전세계 경제를 강타합니다. 원유 등의 운송이 지연되며 27일에는 서부 텍사스유, 브렌트유, 두바이유 등 3대 원유값이 4%가 넘게 뛰며 배럴당 60달러 선을 뚫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선박이 가입해 있던 보험회사는 선박 자체의 결함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선박의 자초로 인해 운항이 멈춘 다른 배에 실린 화물의 소유주들까지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청구할 경우 이들 보험사는 다시 선주에게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 선주는 또다시 보험사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에버기브노 선주뿐만 아니라 영국 등 보험회사까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고 최악의 경우 파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일본이 제작한 이 선박 자체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 선박 자체의 결함 등 선박의 문제로 밝혀진다면 앞으로의 책임 문제는 일본 선박사에게도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에버기브노 선원들은 수에즈 운하 통과 당시 초속 50m 넘는 모래폭풍이 휘몰아쳐 시야 확보가 안 됐으며 파도로 인해 배가 심하게 흔들려 발생한 사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만 톤이 넘는 에버기브노가 방향을 잃고 모래톱에 빠진 이유에 대해선 상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선사 측이 출항 전 선체 이상이나 고장 문제를 은폐했거나 운항에 미숙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대체 이런 재앙 같은 상황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시청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사고는 이집트 시간으로 2021년 3월 23일 오전 7시 40분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던 에버기브노가 모래폭풍을 맞닥뜨리면서 시작됩니다. 시속 74km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배는 키를 잡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선체가 항로를 이탈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에버기브노는 지중해 방향의 포트 사이트에서 151km 떨어진 지점에서 그리고 수에즈만 방향의 수에즈항에서 10km 떨어진 지점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 운하의 양측을 가로막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벌어진 이 일로 인해 그곳을 통과해야만 하는 수많은 선박들이 망망대해에 갈 길을 잃게 됩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해상 통로가 막히게 된 것이었죠. 지중해와 홍해, 인도양을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는 유라시아의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하고 거리를 단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곳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아프리카 대륙을 빙 둘러서 돌아가야 유럽에 도달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 등 빠른 무역 거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수에즈 운하가 막히자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선박들은 이미 아프리카 쪽으로 방향을 튼 선박들도 다수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에즈 운하를 관할하는 이집트 정부는 에버 기브노가 구조될 때까지 수에즈 운하를 통한 이동을 금지했습니다. 이집트 대통령 압둘 파타흐 시시의 항만 고문은 문제 해결까지 2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었죠. 3월 26일에는 경과가 87% 정도 완료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해군의 조력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기도 했죠. 결국 에버 기브노 부양 작업이 좌초 6일 만에 성공하면서 가로막혔던 수에즈 운하 물길은 뚫렸습니다. 29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관리청은 이날 새벽 운하 내 좌초했던 에버 기브노 부양 작업을 마쳤으며 정상 항로로 복귀했다고 밝혔죠. 수위가 평소 때보다 45cm 높은 만조 시간을 기다려 총력전을 벌인 끝에 선박을 완전 부양시키는데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에버 기브노는 운하 대기 구역인 그레이트 빅토호스까지 스스로 엔진을 가동해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류 대란은 계속 진행 중인 것이죠. 미국의 CNBC가 29일에 밝힌 보도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았던 에버 기브노가 일주일 만에 철거됐지만 물류 대란은 한 달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학 교수인 스티븐 플린은 CNBC와 인터뷰에서 수에즈 운하가 다시 개통됐지만 일주일 정도의 물류 중단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세계 물류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최소 60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죠. 이런 상황에서 이집트 정부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묻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모래바람이 원인이 아닌 선주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상 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힘든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에버 기브노가 다시 보험사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마겟돈과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밝혔습니다. 여기서 일본은 난리가 납니다. 29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 담당 보좌관은 이번에 벌어진 일의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주인 일본 쇼웨이 기센에 이번 사고로 발생한 손실과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그는 선박 자초로 인한 결과에 대한 보상과 예인선 사용료 등 모든 비용을 선주에게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선주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고 직접 언론에 언급할 정도로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상도 보상이지만 전 세계에서 일본에게 보내는 따가운 시선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도 문제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점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지난 2017년에도 일본 컨테이너선이 고장으로 멈췄었고 예인선들에 의해 이동하기까지 수시간 동안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만든 컨테이너선 몰 콤포트호가 2013년 인도양에서 두동강이 나서 침몰한 바가 있었고 지난해 인도양 섬나라 모리셔스에서 벌크선이 좌초 후 역대급 기름 유출 사고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좌초의 왕이 아니냐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일본의 네티즌은 이런 말도 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한국의 선박인데 왜 사고는 일본 선박에서만 이렇게 많이 터지는 거야? 한국의 점유율이 80%인데 사고 소식 하나도 없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일본은 처음에 아예 일본 전역에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졌죠. 제발 저리는 상황을 굳이 알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사건을 일본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었죠. 만약 한국 소유의 선박이었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일본 전역으로 소식이 날아갔을 것 같은데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어 기회를 만듭니다. 먼저 수에즈 운하를 우회하는 한국의 선박에 대한 해외의 반응입니다. 언제 열릴지 모르는 수에즈 운하를 뒤로하고 한국의 선박들은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우회 도로를 선택합니다. 문제는 이곳은 무장한 해적들이 출몰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백길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우회로를 지나가는 한국의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해 부대를 파견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내외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9일 한국 정부는 청해 부대를 파견해 해적들로부터 자국의 선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죠. 이 청해 부대는 이전에도 해적으로부터 아덴만 작전을 수행한 전적이 있는 부대로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였던 부대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청해 부대가 수에즈 운하 사건으로 파견되자 일본의 잘못을 한국이 치우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천문학적 보상금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극히 행동을 자제하는 반면 한국의 신속한 행동은 여러 국가 사람들에게 비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인정하는 일본인들도 있었지만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면 안 되며 배의 결함을 언급하는 네티즌들을 공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청해부대 파견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한국은 자국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벌써 해군을 파견했는데 일본 기업가 정부는 아직도 책임 회피를 하느라 바쁜 것인가? 어차피 한국 선박에는 김치 같은 맛없는 상품밖에 없어서 해적들도 별로 약탈하고 싶지 않을 텐데 왜 한국은 부대를 파견하는 거야? 가만히 놔둬도 청국장 냄새가 나서 접근조차 안 할 텐데. 일본 조선소가 엔진을 잘못 만들어서 생긴 사고인데 한국의 청해부대는 벌써 파견돼서 해적들을 물리치고 있네. 이번에는 한국에게 진 것을 인정. 일본이 살려면 선장의 조종 실수로 몰아가야 한다. 그것만이 살 길이야. 솔직히 한국 정부는 이런 일처리를 신속히 안 하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야. 하지만 일본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 정부도 대충대충 하는 것이라고 봐. 등등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게 찾아온 또 다른 기회는 일본과 대조적으로 해외에서 선박 제조 능력을 더욱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박의 대량 수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대만의 에버의리는 일본의 1등 조선사 이마바리 조선을 믿었다가 결국 어이없는 사고가 났기에 일각에선 앞으로 대만의 해운사가 일본의 조선소를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입찰에서도 삼성중공업이 따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 조선 업체가 건조한 선박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몸값이 뛸 것이라는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원은 중국 선박의 잦은 고장 사례는 이제 너무 익숙해졌고 일본 선박도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품질의 신뢰성이 사라졌다면서 선박 주문 물량이 한국 조선사로 몰리게 됐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지난 26일 파나마 지역 선주로부터 15,000TEU급 컨테이너선 20척 수주를 성공하면서 주식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단일 선박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총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은 최근 매출액 대비 38.2%에 달하는 규모의 매출을 한 번에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대만 해운사인 완하이라인과 6,37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 개의 조선사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3월인데 벌써 9조 원을 수주한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이 4년 연속 세계조선 1위를 굳건히 지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죠. 연초부터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를 독차지하면서 중국을 일찌감치 앞서간 가운데 일본 조선사의 신뢰도 하락이 더해져 국내 조선업계의 독주는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고 진행 중인 수에즈 운하의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한국의 기회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능력과 실력을 통해 얻어낸 것임을 더욱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